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일 많네요. 아, 갈수록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네, 어쨌든 제 에라 모르겠다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제가 그 조선의 전쟁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조선 하면 아마 다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도 아마 외교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외국하고 조약을 맺고 뭐 장사를 하고 주고받고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그 일반 국민이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요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요런 정도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임진왜란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마 학생들이 숫자에 좀 강할 것 같은데,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딱 저 학생을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1592년이라고 하는 날짜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조선이 1392년에 개국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200년 만이에요. 딱 200년 만에 조선이 이제 그 침략을,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는 그 전쟁 이름이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사 공부를 할 때는 임진왜란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요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동아시아사에서는 조일전쟁이라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도 조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임진왜란입니다. 그에 반하면 병자호란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임진왜란은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했고요. 7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국가, 동아시아의 역사가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한 전쟁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냐면요, 조일전쟁,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뒤바뀌어버린 전쟁이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국이라고 불렀죠. 외국과 조선과 그리고 명나라, 중국 대륙을 통일해서 이끌어가고 있었던 명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국가의 입장에서 같이 봐주시는 게 아마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과 명과 외국, 일본의 입장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개국한 지 200년이 지나온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이렇다 할 침략을 받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을걸요. 지금 대한민국조차도 전쟁 끝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개국하고 나서 조선은 전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선이 참 한반도 역사상 꿈꾸기 힘든 얘기긴 한데요, 침략을 했어요. 오히려 한반도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고구려 말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선이 오히려 침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예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찾아오는 거다, 내지는 이 오랑캐 놈들이 자꾸 설치니까 확 쥐어막는 거다 할 정도로, 세종 때 지금 한반도 약간 호랑이가 이렇게 손들고 있는 형태의 요 모양이 세종 때 확정된 모양이거든요. 그 북쪽에 사군 육진이라 그래가지고 백두산 압록강 부근부터 해갖고 두만강 근처까지 이렇게 확 하고 영토를 확장시켰던 시기가 세종 때입니다. 그 이제 백두산 호랑이, 이제 북방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김종서 장군을 시켜가지고
저 북쪽을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도 한번 시절이 쥐어박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보다도 더 우리 조선을 괴롭힌 애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와는 별개로 해적질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근거지가 지금의 대마도 스시마섬, 거기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도적놈들, 해적이죠. 해적질하는 놈들이 자꾸 노략질을 해요. 가까우니까. 대마도 가보신 분? 네, 가깝죠. 부산에서 겁나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까운데 그때도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부산, 지금의 진해,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약간 뭐 울산, 요쪽 근처를 늘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 훔쳐가고, 그 다음에 뭐 강도질하고, 이런 이제 외놈들이 하도 설친다라는 이제 민원을 접수한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왕들이 장군들을 시켜서 쳐들어오는 놈들, 그 근처서 노략질하고 있는 놈들을 정벌해라 이랬지, 근거지를 대토벌해버려라 라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세종이 좀 기분이 많이 나빴나봐요. 우리 그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거 보면은 욕 잘하시죠? 약간 그런 성질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이종무 장군을 시켜갖고 저놈의 외놈들 싹 쓸어버려 하신 거예요. 진짜 대마도를 정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마도를 청소를 해버려요. 해적놈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세종대왕이 좀 잔인하신데, 이종무 장군도 좀 잔인하신데, 대마도를 아예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 집이 아예 남지 않을 정도로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싹 한번 털어버리고 나니까 일본 정부에서 세종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 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예 교류를 끊어버리겠다. 이 해적들 너가 단속하지 않으면 교류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기들이 잘 단도리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그때부터 대마도는 우리 땅이었어요. 뭐 다시 일본 애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땅인 거지, 사실은 그때 우리가 정벌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깃발을 꽂았다는 거죠. 그럼 아무튼 그렇게 침략을 우리가 했으면 했지 당하지는 않고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뭐 군수, 군비, 무기, 정비하고 있으면 약간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창을 닦고 있냐, 왜 굳이 화포를 손질을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화로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조 때가 되면, 그러니까 1392년부터 200년이 흐르면서 이때가 되면 당파 싸움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선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비겁하다. 좋습니다. 또 약하다. 비겁하다, 약하다. 요 정도 이미지인가요? 네. 비겁하다, 약하다 플러스 하나 더 갖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뼛속까지 유학자.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을 뼛속까지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를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장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선조예요. 그 선조 이전의 왕이 명종이거든요. 근데 이 명종 때는 왕이 그 명종 전까지, 그러니까 인종, 명종 요 시기에, 인종, 명종 요 시기에 국왕들이 힘이 없었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외척들이 굉장히 설치던 시기였었어요. 소위 말하는 외척 훈구 세력들, 이 세력들이 왕을 이래라 저래라 쥐락펴락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종의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겨서 이제 반계죠. 선조가 왕이 됐는데, 이 선조, 이 유학자 선조는 이 외척 훈신 정치 요거를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유학자들을 관리의 신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가 또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붕당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일당 독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랬어요. 중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유학자들 사이에서. 당파를 형성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의 정당으로서 올곧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쪽과 아니다. 갈라지는데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당은 소인의 정당이고 이제 학문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정당이 대인의 정당으로서 소인의 정당, 대인의 정당이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고 하는 거는 맞는 거다. 이게 서로가 이제 갈려가지고 중국의 유학자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 선조는 붕당이 괜찮은 거다라고 받아들여서 좀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동쪽, 서쪽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붕당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선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200년 동안 평화로웠고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서로 반대쪽 정당에 대해서 견제하기 시작하고 근데 선조는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상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토론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조의 생각이 좀 나이브했죠. 순진했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조선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은 진짜 물고 뜯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일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좀 넓죠. 그 땅덩어리 전체가 성주들끼리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통일할 거라고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들 있죠. 사무라이들끼리 막 전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꽤나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막부가 이제 통일을 달성을 한 거죠. 통일을 딱 이룩하고 나니까 열심히 피가 끓는 사무라이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막 하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싸움은 자기 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 책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때 사무라이들이 말이 사무라이지 깡패입니다. 깡패. 할 일 없어진 깡패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칼질하고 사람 죽이고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태평양을 건너서 서양의 이 발달한 문물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아시아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닐 때입니다. 그게 일본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조총도 전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문물들을 전해주고 하면서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점 전파를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일본의 각 지방들이 부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부자들이 사무라이들과 결탁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돈을 약탈하고 이러던 시기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종의 일본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피 끓는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바깥으로 돌린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자. 대륙으로 가보자. 땅덩어리 넓어지면 싸울 일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상황은 이제 전투 준비 완성 요런 정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명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명나라 또한 조선과 비슷하게 개국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얘네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 속에서 뭐 이제 문화도 꽃피우고 여러 가지 그 중국의 한족 문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 자기들이 맨날 하는 말이 한족 정통론, 한족이 이제 정통 중국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꽤나 오랫동안 평화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자부심은 진짜 옥강상태 똥침할 지경인 거죠. 엄청난 지금 자부심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중국은 항상 소수민족들이 주변에서 눈을 희번뜩거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조선, 명나라 상태들이 어떤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침략을 감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웃겨요.
일본에서 웃깁니다. 조선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랑 같이 명나라 치러 가자. 우리랑 같이 명나라 치러 가자. 이럽니다. 선조가 콧방에 낍니다. 이게 왜 놈들이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 놈들이다. 갑자기 우리 아버지 나라를 아들 보고 치러 가자 하네. 아버지 나라로 모시고 있는 명나라를 치러 가재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고 까죠. 근데 일본이 참 집요하네요. 2번을 더 물어봅니다. 같이 치자니까? 안 그러면 너네 친다? 이러는 거죠. 기가 차는 겁니다. 아주 핫발이 아래로 보고 있는, 거의 원숭이로 보고 있는 일본 놈들이 아버지 국가를 치러 가자고 하고 같이 안 치면 조선을 침략하겠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선조가 그래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신사라고 하죠. 사신을 둘을 일본에 보냅니다. 이때 간 사람이 이제 서인의 황씨, 동인의 김씨가 갑니다. 황윤겸, 그 다음에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데요. 뭐 이름들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가는데 가서 보니까 어우 진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의 특징이 장거리 배가 아니에요. 단거리를 빠르게 쾌속하는 쾌속선들, 조그만한 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들이 곧 전쟁을 들어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황씨가 합니다. 김씨도 했겠죠 솔직히. 근데 이제 돌아와서 서인 황씨가 고합니다. 아 일본 애들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씨가 저놈님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쟁이죠. 소위 말하는 목적 없는 당쟁. 자기 까기 위한 깜,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걸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군주라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군주라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쳐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방비를 해야 하는데 선조의 선택은 거꾸로입니다. 야, 안 쳐들어올 것 같으면 괜한 공포심 자극하지 말고 그냥 평화를 누리자. 괜히 백성들 공포심 자극해서 민심 흉흉하게 만들 필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심지어 짓고 있던 성들 공사까지도 그냥 집에 가서 쉬어 해버립니다. 쫄 거 없어 쟤는 안 쳐들어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아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1592년 한 3월 달쯤 되니까 외관이라고 하죠. 그 외에 바닷가 근처에 외국인들 와서 사는 곳 있잖아요. 외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외놈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 동네가 텅텅 빕니다. 일종의 소개령이죠. 싹 빠져나간 그 소식을 들은 선조가 부랴부랴 야야야 큰일 났다. 방비 시작해. 늦었죠. 4월 13일 오후 5시 부산으로부터 침략 시작합니다. 부산을 침략했어요.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4월 13일에 쳐들어왔어요. 4월 13일. 4월 13일에 쳐들어왔는데 5월 2일 날 한양이 함락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4월 13일 날 부산에서 출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쎄빠지게 뛰어가도 5월 2일 날 서울에 도착할까 말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쟁하면서 올라가는 인간들이 5월 2일 날 서울에 도착했대요. 이건 중간에 막는 군사가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며칠 만에 서울이 털렸어요. 그 6월 달에 평양 털립니다. 네. 그 쭉쭉쭉 밀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선조 어디가 있느냐? 의주가 있습니다. 의주. 선조가 의주에 도착했을 때 조선 땅이 어떤 꼬라지가 나 있느냐? 자, 부산으로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전라도를 제외한 거의 전라도와 선조가 있는 의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땅이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집니다. 전라도는 왜 제외됐을까요? 전라도는 왜 제외됐을까요, 여러분? 길이 너무 험해서? 아니요,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이죠. 네,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땅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 안 계셨으면 지금 저희는 일본말 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전라도가 진짜 중요한 땅인 게요.
곡창지제 아시죠? 호남평야. 그때도 유명했거든요. 전라도 털렸으면 끝났습니다. 일본 애들이 식량을 전쟁하는 그 공간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바다로부터 먹을 거를 조달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전쟁이 지지부진해진 거지. 전라도 곡창지대 털렸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순신 장군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라도를 제외한 곳곳 지역이 다 털렸습니다. 의주에 가 있는 선조는 당연히 SOS를 치겠죠. 누구한테? 명나라한테. 네, 명나라한테 치겠죠. SOS를. 명나라한테 SOS를 어떻게 쳤느냐? 우리 보고 합세해서 명나라 치자고 하는데 저희가 안 간다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소 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 국가가 아들 국가 그냥 못 보죠. 보내줍니다. 이여송 장군 해가지고. 이여송 한국 사람 아니고요. 조선 사람 아니고요. 명나라 사람입니다. 와요.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위에서부터 일본 애들을 치기 시작하고 밑에서 이순신 장군이 바닷길을 똑똑똑 끊어놓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1592년 4월에 쳐들어왔잖아요. 1593년 4월 5월이 되면 서울 다시 찾고요. 서울을 다시 찾았을 때가 1년 뒤 5월 달이었어요. 서울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은 서울 지키고 있었던 일본 애들은 어디로 내려갈까요?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충청도 지역에는 저희 또 권율 장군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방 더 때려요. 얘네가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쭉쭉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까지 밀린 일본 애들이 이제 진을 딱 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명나라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선을 쳐놓고 명나라랑 화해를 하네요. 그때도 참 우리나라 현실이 조금 비극이죠. 사실 지금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 미국한테 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맨날 협상을 우리랑 안 하고 미국이랑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이 났는데 협상을 일본 애들이 명나라에 시도하는데 이 명나라에 시도하는 협상이 겁나 웃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한 요구 조건을 한번 들어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한테 이 요구 조건을 겁니다.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막부의 와이프로 보낼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조선 8도 중에 4도를 일본한테 할량할 것. 그걸 왜 명나라한테 얘기하지? 저는 그걸 보면서 빡쳤어요. 왜 명나라한테 달라고 하냐? 조선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요구 조건을 막 겁니다. 이제 경제적인 요구 조건을 막 걸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나라 사신이 부산 땅에 와가지고 경상 땅에 와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 명나라 사신이 명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허가를 받아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명나라 사신이 집에 가면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해봐야 우리 황제는 콧방귀도 안 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일본하고의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공을 세우고 싶은데 이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가서 거짓 고변을 합니다. 이 명나라 장수가 명나라 황제한테 가가지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자기 왕 제후국으로 인정해주면 물러난다던데요. 그 명나라 황제가 그래?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어렵니? 찍어줍니다. 딱 찍어서 제후국으로 인정하노라 앞으로 잘해라 도장 탁 찍어 갖고 가니까 이 바보가 사신이 그 들고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뚜껑 열릴 거 뻔한데 이 바보가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랬죠. 명나라 한족 애들이 자존감 자신감이 옥황상제 똥침한다고요. 이게 황제가 도장 찍어줘갖고 제후국으로 인정해준다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마워할 줄 알았나봐요. 멍청이가 들고 갑니다. 쫄래쫄래 들고 와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 황제가 도장 찍어주던데요. 너네 제후국으로 인정해준답니다. 이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뚜껑 열립니다. 누구 밑에 해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전쟁 중인 거 안 보여? 꺼져! 다시 재침! 다시 전쟁해! 하는 거죠. 자, 그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일본 애들이 1592년도 4월 13일 날 부산에 보낸 병력이 얼마일까요? 숫자에 강하신 몇만 보냈을까요? 30만. 조금만 뺄게요. 일본 전체 군대가 30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조금 더 하죠. 15만. 20만 보냈습니다. 20만 보냈어요. 20만. 20만을 보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15만을 더 보냅니다. 15만 더 보내. 다시 재침하라고. 야, 이거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서들어가! 15만을 더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침략을 하는데, 이게요, 화해하고 있었을 당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리한 화해 협상이 좀 한 2, 3년 동안 화해 협상을 했거든요. 협상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방비를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막습니다. 꾸역꾸역. 그러니까 한양까지 밀리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서 꾸역꾸역 막았는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전해지는 거죠. 이 지병을 앓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은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퇴각을 하는 거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의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임진년도에 쳐들어온 7년 조일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어떤 그 조그마한 전투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순신 장군이랑 곽재우 장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7년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 일본, 명나라 세 개의 국가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럼 일단 조선부터 볼게요. 자,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나라 땅에서요. 조선 땅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전쟁 중에는요, 법이 없습니다. 약탈, 뭐 이런 거, 강도,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이면 합니다. 눈에 보이면 뺐고요. 강자만이 살아남고, 거의 다 짐승들이에요. 저 모두 다가 짐승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짐승들에게 당해왔던 일반 백성들은요,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방금 재채기 소리에 놀라셨듯이, 그냥 조금 등치 큰 사람이 농사지으러 간다고 남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주요 산업이 뭐예요? 농경이죠. 농사입니다. 농지가 그때 당시에 그 전란이 일어나기 직전 조선의 농지가, 뭐 이게 그때 당시에 단위로 말씀드리니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170만 결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50만 결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나머지 다 허허 벌판, 자갈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생산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전쟁은 끝났지만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습책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트라우마 때문에. 네. 전쟁 트라우마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실제 전투를 갔다 온 군인들 전쟁 갔다 오면 정신과 치료 받잖아요. 지금 조선은 한반도 전체가 다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쟁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냥 역사책에 7년 전쟁했음, 화해했음, 끝. 이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극복이 안 됩니다. 농사 지으러도 못 나가요. 덜덜 떨다가 배고파서 죽고, 그게 다예요. 배고파서 농사 지으러 나가는 것조차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누가 걷어요? 돈도 없어요. 국가에 양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중국에서 조공하래요. 뭐 어쩌라고? 뭐 있어야 조공을 하지. 이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은 그냥 빼박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면 이러한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유학자였던 선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비겁하고 무능했지만, 그러나 똑똑은 했어요. 그래서 전란 수습책을 여러 가지를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경작지가 아니라 자갈밭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백성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네, 일단 경작부터 하자 이거죠. 그죠?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일종의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 공납이라고 하는 것도 면제를 많이 해줍니다. 안 내도 되니까 일단 살아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 있죠. 노비가 됐던 백성이 됐던 농민이 됐던 공을 세운 사람의 이 신분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공명첩 납속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양반 숫자가 늘어났대요. 평민 숫자가 줄어들고. 이 신분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 세금으로 요만큼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부작용을 일으키긴 했지만 전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내놓은 거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정신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습이 잘 안 됩니다. 네,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쟁하는 것들, 네, 서로의 당파를 까기 바쁘고 요러고 있는 양반들, 요것들이 좀 문제였죠. 요런 상황의 조선입니다. 그럼 이제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게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졌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얻은 게 있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 막 전쟁하러 갔어요. 조선 땅을 차지할 것이야. 8도 중에 4도를 할량받을 것이야. 할량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집에 왔어요. 일본이 얻은 게 있었을까요? 네. 말을 하다 마라. 그 상인들을 다 데리고 갔죠, 맞죠? 예. 네.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공과 유학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갔습니다. 도공과 유학자들을 잡아가지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 끓는 사무라이들. 이 피 끓는 사무라이들이 끓는 피를 식혀줬습니다. 더 이상 양아치들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놨죠.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찢어져서 싸우는 애들이잖아요.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하고 나니까 같은 편이네? 이거 만들어놨어요. 일본은 얻는 게 많았습니다. 이때 그리고 유학자들을 많이 끌고 갔었기 때문에 발달한 중국의 여러 가지 학식과 학문들을 자기들에게 맞게 수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 건너 중국으로 가보죠. 명나라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나라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 군사력이 약해졌어요. 맞아요. 옥황상제 똥꼬 찌르던 자부심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그 사이에 성장합니다. 국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주변 민족들이요. 소수 민족들이. 특히 어디가 성장을 했냐면 만주를 지키고 있었던 여진 애들이 성장을 합니다. 여진 애들 있잖아요. 그 북방의 소수민족, 우리 한반도와 전쟁을 많이 했던,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부르는 여진족 그리고 거란족이 있는데, 그때 되면 거란은 거의 없고요. 여진족 애들만 남아 있는데요. 이 여진족 애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얘네가 오랑캐들이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약탈하고 다니면서 텐트 치고 다니는 애들이 나라를 세우네요. 그 나라 이름이 후금입니다. 네.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명나라 나와 한판 뜨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열등한 민족, 열등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오랑캐 놈들이 나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한판 붙자 그러네. 미치겠는 거예요. 가서 확 그냥 지어박아주고 싶은데 군사가 없어. 이 조명연합군 만들고 나서 군사가 없어. 이 후금 애들을 지어박아야 되는데 군사가 없는 거죠. 네. 요런 상태의 명나라, 그리고 북방의 후금의 성장, 요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요게 임진왜란 조일전쟁의 7년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7년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조선은 피폐해져 있고 명은 군사력이 약해져 있으며 일본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한국사 시험을 준비한다. 임진왜란의 결과, 임진왜란의 의의를 적절하게 서술하시오 이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3가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적으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우리 뭐 시험 공부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조선에서 벌어진 몇 가지 전투들 혹은 이 장수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죠. 임진왜란 하면 제일 유명한 장수는 누구예요? 이순신. 그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순신 장군은요, 집안이요. 지난주에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조광조라고 아시죠? 이 자존감이 한족 2배로 더 옥황상제를 찌르던 조광조. 그러니까 중종이 나머지 훈신들 좀 견제하려고 좀 똑똑한 애 등용했더니 너무 똑똑해가지고 중종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하다가 제거당했던 조광조 있잖아요. 이 조광조와 함께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분들 중에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광조는 쫓겨났죠. 그걸 이제 멸족 당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그 역적이다 이거죠. 집안 자체가 거의 망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순신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건 이순신 집안 상태는 지금 어떻다? 안 좋다. 가난하다. 매우 가난합니다. 매우 가난한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이순신의 아버지는 그러면 자 양반 집안이잖아요. 그럼 이순신의 아버지는 공부해가지고 이 관리 벼슬을 해야 되잖아요. 이순신 아버지 독야청청 집에 계신 백수입니다. 뭐지 돈이 없어요 집에. 집에 돈도 없고 뭐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절의 양반들, 특히 양반 남자들 아무것도 안 하죠. 굶어 죽을지언정 집에 앉아서 책 읽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당연히 와이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삭바느질 하고 뭐 이불자리 바느질해서 팔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순신을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순신 장군께서는 시어머니 별로 없으셨네요.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 시험을 치십니다. 문과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글 쓰는 거는. 문과 시험을 치셨는데 28살 때 시험을 치셨어요. 28살 때 합격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에서 떨어져서 떨어지세요. 낙마 하시죠. 그 또 4년간을 또 노세요 집에서. 세워라. 내워라. 사실 수시 장군은 와이프 난 늦자마자 그 생각이 계속 떨어져. 아 정말 소리 나셨구나. 그럼 좀 어떡해. 더 그렇죠. 더 어떡해. 문과 계속 떨어지다가 거기서 이걸 하지 말고 문과 쪽으로 네. 그냥 그래서 그걸 바꿨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와이프 고생은 고생인데 이제 우리의 양반 남자분들께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합니다. 또 시험 치러 가요. 언제? 32살에. 그래서 문과에 합격하십니다. 결국 문과에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말단 군인을 하시다가 점점 승진하시겠죠. 점점 승진하시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자존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시다 보니 주변에서 뭐라 하는 걸 잘 안 들으세요. 몇 번 잘릴 뻔하고 간직으로 쫓겨나고 막 이럽니다. 이제 좀 월급 좀 승진 좀 하고 월급 좀 많이 받아오나 했더니 또 한직으로 밀려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0이 다 돼서 드디어 이제 장수다운 장수가 되고 장군다운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전라좌수사를 이제 하고 계시던 전라좌수사에 부임을 한 지 2달 만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라좌수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1년이 아니고 2달 며칠 만에 쳐들어온 거야. 일본 애들이 막 이제 근데 장수다운 장수가 됐으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투다운 전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상우수사 원균
손을 잡고 옥포, 당포, 당항진 이런 곳에서 일본 애들을 줄줄이 격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기를 줄줄이 끊어버려요. 일본 애들은 뒤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서울로 진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쭉쭉쭉쭉 밀려 내려와서 이제 충청도 이남 지역으로 밀려온 일본 애들이 협상을 시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협상을 시도하는 동안은 국지전, 그러니까 아주 큰 전투는 안 벌어지고 국지전만 벌어집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뭐 하셨냐면 배 만들고요. 군사훈련 시키고요. 그리고 이재민들이 있겠죠. 전쟁 난민들. 이런 난민들을 수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선은 군주 국가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이순신을 훨씬 좋아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약간 이 군주,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요. 네가 뭔데 직장을 주고 네가 뭔데 뭐 농사 짓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집을 짓고 이러냐 이렇게 이런 이 느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을 바로 잡아가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인데 선조가 이순신한테 명령을 합니다. 경상도 가서 싸워라. 이순신이 거절합니다. 지금 가서 싸우면 집니다. 가서 싸워라. 그럼 싸우는 척이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안 갑니다. 올라와 가둡니다. 올라와 가둡니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쟁 중이라고요. 이순신이 감옥에 하옥됩니다. 그리고 풀려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흰 옷 입고 가야 되는. 장수는 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죠. 근데 백의종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단직으로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라놨고 원균 보고 경상도 가서 싸웠더니 이순신이 그 전란 수습하고 열심히 만들어놨던 여러 대의 판옥선 배들 있죠. 싹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는데 싹 불타고 심지어 극이 장수였던 원균은 죽어요. 원망할 데도 없습니다. 배가 몇 척 남았죠? 네, 12척 남았습니다.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12척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아까 협상 결렬되고 나서 한 번 더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의 여러 이제 신하들 중에 좀 뜻있는 신하들, 특히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이순신 돌려보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진짜. 전라도 땅 다 뺏긴다. 이순신 다시 올려놔야 된다. 이순신 다시 올려놔야 된다. 못 이기는 척 이순신이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로 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여기 관장하는 걸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와 처참합니다. 군사는 배가 120척이어도 모자랄 판에 군사가 120명이 남아있고요. 12척 남았네요. 배가. 참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명령이 올라옵니다. 일단 수군 다 접고 충청도에 있는 권율 장군한테 합류해 라는 명령이 옵니다. 그때 그걸 거절하죠.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순신 밑에 있는 12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12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고? 뭔 헛소리야. 빨리 전 가야 안 죽지. 지금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죽는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공포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일본 놈들이 이 공포심 자극하는 거 장난 아니죠. 왜 일본 영화 하면 공포 영화부터 떠오르듯이 공포심 자극을 진짜 잔인하게 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경상도 약탈을 한 다음에 사람을 죽여요. 그럼 여기저기를 잘라요. 배에 실어요. 우리 진영으로 보내는 겁니다. 배에 띄워서. 시체가 옵니다. 이게 흰 천이 덮여있는 배를 이렇게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 군대가 120명 중에 몇 명이 끌어올려서 천을 드는 순간 아이고 우리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아우 심장이야. 이걸 맨날 봐야 된다고? 그냥 권율 밑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바다 버립시다 할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공포심을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만 군사들을 북돋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얘기하면서 이제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을 했죠. 어디서요? 명량에서요. 영화 보셨잖아요. 명량해전. 일본 애들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일본 병사들 내에서는 리순신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 전부 다. 다 이제 여기에 공포심이 오히려 심어져 버렸어요. 네. 그랬을 정도로 이순신의 전투는 진짜 신출귀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질 싸움을 안 했다. 이길 싸움만 하셨기 때문에 신출귀몰하다고 보이는 것도 있다. 근데 그것도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이순신의 마지막 해전이 뭔지 아시는 분? 이순신의 마지막 해전. 노량이죠. 모르는 게 없네.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 노량해전은 어떤 전투냐면요.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대요. 일본에 집에 가야 됩니다. 경상도에 일본 배가 500척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 그 다 들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것들을 그냥 돌려보내? 이런 씨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딱 버티고 도망가는 일본 놈들 하고의 전투를 벌이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500척이에요. 아까 12척이라면서요. 12척 중에서 한 척도 안 잃기는 했으나 아직 12척이에요. 그걸 더 만들어 봐야 얼마나 더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 500척을 상대로 싸웠는데 일본에 돌아간 배가 100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금 넘었을 걸로. 그래서 이 노량에서 전투를 벌여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이 문제죠. 이순신이 총에 맞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총에 맞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전투까지도 승리로 이끄셨던 장수가 이순신이죠. 왜 그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이순신 장군이 세계 이제 2명 해군 역사에 길이 남는 전쟁의 신들 2분이라고 이렇게 알고들 계시죠. 자, 그리고 한 분 더 임진왜란 때 승장으로 계셨던 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내가 곽재월지 니 어떻게 알았냐? 아, 그랬나요? 홍희 장군 곽재우 장수를 한번 할 겁니다. 이 장군님은요, 요즘 말로 하면 아싸? 아웃사이더.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말을 빨리 해서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이 내부에 제도권 내에 들어가는 거를 거절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고집으로 거절했다기보단요. 과거 시험을 쳤는데요. 곽재우 장군이 과거 시험을 쳤는데 2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2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차석한 거 차석을 합격했는데 이 선조 마음에 안 드는 글귀가 있어가지고 합격 무효가 됩니다. 글귀가 합격 무효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아이씨 나 안 해 하신 거죠. 나 안 해. 난 시험 안 친다. 이제 불러당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나마 곽재우 장군의 집안은 좀 부잣집이기 때문에 뭐 정자 짓고 싶다 하면 정자 짓고요. 집 짓고 싶다 하면 집 짓고요. 여기 창녕 아시죠? 창녕. 여기 창녕, 영산 여기 근거지로 계셨던 분이세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창녕, 영산 하면은 산이 좋잖아요. 산 좋고 물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 근처에 정자 하나 지어놔 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노는 거예요. 곽재우 장군이 놀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유학적 지식 같은 걸 이제 후배 양성하고 이런 건 할란다 하고 계시던 와중에 임진왜란이 났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4월 13일 날 들어온 것들이 5월 2일 날에 서울 함락시켰다고요. 그럼 여기 창녕에 있는 요 군사들은 어쨌겠냐고요. 정규군들이 어쨌겠냐고요. 조금 심한 말로 개 털렸죠. 완전 털렸죠. 그거를 정자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고 있으니 기가 찬 거예요. 곽재우가. 저거 뭐하냐 지금. 야 일로 모여봐봐. 주변에 뜻 있는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모여봐. 자
지도를 쫙 펼칩니다. 요 우리 동네지? 예. 우리 동네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지가 말이 되겠냐? 자, 동네의 여러 지역들을 활용을 해서 일본 놈들을 좀 괴롭혀라도 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투를 벌이시는데 이거 신출귀몰합니다. 다 이기네요. 영산, 창녕에서만 이길 줄 알았더니 하만 찍고요.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대구, 현풍 다 찍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더니 처음에 몇백 명에 불과했던 군사가 나중에는 몇천 명이나 2천 명에 가까운 병력이 이제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이긴다더라. 우리 애국심이 막 고취되는 거죠. 같이 싸워서 이기자. 그러면서 이게 곽재우 장군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뻔뻔히 끊어버립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배후를 지켜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곽재우를 준비한 거예요. 곽재우와 이순신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뭐 서로 연락을 하면서 내가 네 뒤 지켜줄게 이랬는지는 모르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곽재우가 다 끊어줬습니다. 네. 그 덕에 우리 임진왜란 버틴 겁니다, 사실. 그리고 왜 그렇게 다 이기니까 선조가 미안했었나 봐요. 어디 부사로 앉혀줄 테니까 벼슬 자리를 줍니다. 곽재우 장군은 뭐라 하게요? 싫어. 안 가. 오시라. 싫어. 안 가. 오세요. 그럴까? 한번 가볼까? 하고 갑니다. 한 1년 앉아있다가 나랑 안 맞아. 나 집에 갈래. 가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 곽재우 장군은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벼슬 자리를 권유를 받거든요. 그리고 평안부사로 갔다가 1년 만에 뜯어치고 내려와서 다시 세워라 내워라 하고요. 또 올라갔다가 또 1년 만에 뜯어치고 내려와서 또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고요. 이랬던 분입니다. 독야청청이었죠. 독야청청. 네. 그렇게 세월을 보내시다가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버텨준 의병장이 곽재우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여러 장수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또 승병들이 또 활약을 많이 했죠. 사명대사, 서산대사 아시죠? 이 승병들의 활약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요. 조선은 숭유억불 국가입니다. 유학을 굉장히 숭배하고요. 불교를 굉장히 단합했거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산에 절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절들이 원래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놈의 절은 아무리 갈라하면 진짜 산 타야 돼요. 그게 다 조선시대 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다 산에 들어갔죠. 그냥 어쨌든 그렇게 숭유억불을 했던 나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유학자들 다 도망가고 있을 때 물론 우리 곽재우 장군 같은 분도 계셨지만 이 승병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대동단결 해가지고 열심히 싸우셨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결과물로 좀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약간 정신승리 같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말을 좀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애국심이 고취됐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라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들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남는 거 없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이제 곽재우 장군과 이순신 장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아직까지 군주가 선조잖아요. 자, 그럼 우리 또 정치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선조한테는 굉장히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3살짜리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왕비의 아들이에요. 근데 왕비의 아들은 얘밖에 없고요. 소위 말하는 후궁이라고 하죠. 후궁한테는 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이제 가장 이 다음 왕으로 유력한 상태입니다. 근데 선조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 도중에 세자로 책봉됐거든요. 임진왜란 도중에 세자 책봉됐어요. 하도 세자 책봉해라 하니까 한 거예요. 못 이기는 척.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실 선조는 광해군을 왕으로 앉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작업을 치기 시작하다가 선조가 죽어요. 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조의 꿈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꿈은 물거품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창대군이 왕이 안 되고 광해군이 왕이 됐다라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 광해군한테 줄 서 있는 당파가 있고요. 영창대군한테 줄 서 있는 당파가 있는 거예요. 그쵸? 북인들이 있었던 거죠. 광해군한테는 북인들, 서인과 남인은 영창대군한테 줄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당이 되는 거예요. 북인과 광해군이 일당이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냉정하고요. 냉철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 많기 힘들죠. 네,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 많기 힘들어요. 이 북인들만 이렇게 광해군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얼마나 냉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하면 광해군 중립외교 잘 펼쳤다. 그래서 줄타기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군이 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여론이라고 하는 건 때려 죽어도 의리가 중요하다였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도와줬죠.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긴 백성들조차도 명나라가 구원 요청하면 가야 된다고는 여론이 높았어요. 가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군사 일으켜서 도와주러 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죠.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 가갖고 도움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있으면 명나라 망해요. 후금이 중국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명나라 도와주러 간다고? 왜? 누구 좋으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70% 이상의 백성들 포함 모든 민심이 명나라 도와주러 가야 된답니다. 안 가면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듯이 민심이 이반되는 거예요. 그게 광해군은 생각하죠. 지지율이 이반되면요 정책을 못 펼칩니다.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안 따르면요. 광해군의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진왜란 도중에 같이 싸웠으니까 광해군의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백성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선택을 한 게 이거죠. 하는 척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신하 강국립을 부릅니다. 있잖아, 내한테 내가 병사 3천을 줄게. 일단 후금 치러 간다면서 가. 알겠지? 왜? 그거 어렵습니까? 가라 하면 가죠. 근데 있잖아, 이 편지 있잖아, 후금 장수한테 줘라 하면서 편지를 한 통 딱 줍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명나라한테 도움을 받았거든, 임진왜란 도중에. 솔직히 임진왜란 도중에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는 바람에 그 성장한 거야. 금나라야. 후금아, 너네가 사실 그것 때문에 성장한 것도 있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 지키려고 가는 거지 너네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 백성들 있잖아, 털끝 하나 손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줘. 그리고 우리 너네랑 안 싸울게. 친하게 지내자 우리. 친구 아이가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본 여진족 후금은 오케바리 하는 거죠. 왜? 지금 조선하고 전쟁 벌여봤자 명나라하고 싸우는데 도움 일절 안 됩니다. 다들 더하기 빼기 잘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더하기 빼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산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해군은 민심 수습도 잘합니다. 대동법이 뭔지 아시는 분? 말씀 한번 해볼까요? 그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을 내는 거. 특산물 대신 쌀 내는 거. 오, 정확합니다. 특산물 대신 쌀을 내는 게 왜 좋냐? 이 특산물 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폐단이 심했어요. 그 왜 영화 광해 보셨죠? 네, 영화 광해 보면은 걔 이름 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하면서, 그죠? 산에 사는데 굴 잡아오라 하고, 바다 사는데 매 잡아오라 하고, 그죠? 나무도 안 키우는데 뭐 과수를 뽑아오라 하고, 그 플러스 자, 요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폐단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특산물을 사과를 사가야 돼요. 특산물을 사과를 사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사과를 안 키워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면 사과를 최대한 싼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죠? 싼 사과를 삽니다. 사서 갖고 갑니다. 사또날이 세금 내러 왔습니다. 그래 요번에 사과 2박스인데 갖고 왔나? 사과 2박스 갖고 왔습니다. 탁 갖다 줍니다. 사과 2박스에 적혀있는 메이커가 이 메이커 아닌데 사과가 메이커가 있어요. 저기 가게에서 에이 그 가게에서 사면 없잖아. 그 옆 가게에서 사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래요? 이거 사과가 달라요. 아니? 근데 저 가게에서 사와야 돼. 이럽니다. 이 사과 어떻게 해요? 기왕 갖고 온 거니까 내가 먹을게. 근데 세금은 이걸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세금은 내야겠는데 옆 가게 갑니다. 옆 가게 가요. 100원 하던 사과가 10,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집에서 10,000원에 팔아요. 실제로 100배입니다. 1000배 되는 가게도 있었대요. 못 사요. 어떻게 삽니까? 이 사과를 못 사는데 하고 탁 돌아서니까 여기서 등치 이만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돈 필요하세요? 돈 빌려줄까? 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 내야 돼가지고. 이자는 몇 프로고? 프로가 뭐예요? 그건 몰라도 되고 일단 빌리 가세요. 이자가 고리대금이 이게 그래서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와 이자를 안 냅니까요? 이자가 얼만데요? 그때 제가 100원 빌렸는데요. 10,000원 내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죠. 10,000원이요? 평생 벌어도 10,000원 못 버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 집에 딸이 있네요. 저 집에 노비로 팝시다. 이 집에 아들내미 있네요. 저 여진하고 그 전쟁하는데 필요한 저기 총알바지로 팝시다. 저는요 니는 일단 저기 궁으로 갑시다. 남편은요 4시가 돼갖고 궁으로 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박납의 폐단이 심하니까 대동법을 실시한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쌀로 내.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런 것도 실시를 할 정도로 전란 수술을 위해서 광해군이 열심히 일을 쓰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민심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광해군이죠. 그게 서인과 남인이 눈치채고요. 백성들한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인 남인이 이 광해군과 광해군 이하 여러 아웃사이더 세력들이 영창대군도 죽이고 광해군 형도 죽이고 그죠? 이 가족들을 좀 이렇게 숙청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 왕이 즉위하고 나서 하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빌미 삼아서 유교국가잖아요. 폐륜이잖아요. 이게 동생 죽이고 형 죽이고 한 게. 그래서 이 폐륜을 저질렀다. 폐륜을 저질른 국왕인 국왕 자격이 없다 하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인조입니다. 근데 이 인조와 서인들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차 있냐면 의리, 명분, 명나라를 향한 이 지고지순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 이것만 있습니다. 조선 백성들의 안위 땅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즉위하자마자 구호로 친명배금 딱 합니다.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친명배금을 딱 내세웁니다. 친명배금을 내세우니까 저 오랑캐 놈들을 몰아내자. 저놈의 오랑캐 놈들을 몰아내자. 저놈의 오랑캐들을 쳐야 된다. 저놈의 오랑캐들 이러니까 듣는 오랑캐가 기분이 겁나 나빠요. 씨, 한 번만 오랑캐라고 더 하면 쳐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금이.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인조가 얼마나 무능한 왕이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인조가 즉위를 딱 했어요. 자 어떻게 즉위한 거죠? 쿠데타로 즉위한 거예요. 쿠데타로 즉위를 하면 반드시 무슨 세력이 있다? 공신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도와준 세력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논공행상을 해야죠. 누가 잘했으니까 얼마 주고 누가 잘했으니까 관직자리 주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세력들 중에 싸움을 겁나 잘하는 장수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괄입니다. 이괄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실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논공행상 도중에 엄청나게 공을 세운 이괄이를 2등 공신 자리에 앉히고 평안부사라고 하는 한직으로 쫓아내니 이괄이 불만이 생겨서 반란을 일으켰다. 요렇게 실록에는 적혀 있으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평안부사요.
친명배금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평안 부사 자리는 어마어마한 좋은 자리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평안도가 후금하고 맞닿아 있는 국경지역인걸요. 거기 지키라고 보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괄은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군대도 양성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알다시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자기 거를 만들고 싶죠. 이 조정에 있는 서인, 이괄도 서인이었거든요. 서인 이 대신들 중에 이제 문회나 허통이라고 이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간신들의 이름은 우리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간신들이 이관이라고 하는 놈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교본 고변을 합니다. 이게 인조가 이 팔랑귀가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팔랑귀임에도 불구하고 이괄이가 그럴 리 없다. 내가 얼마나 믿는 신하인데 누군 자꾸 이렇게 모함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저기서 군사 모으고 있는데요. 야 후금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군사 모으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닌데 칼자루가 일로 올 것 같은데 이럽니다. 그래 아이씨 그래 진상조사단을 보내 한 거죠. 진상조사단이 갔다 와가지고 진상조사단이 이럽니다. 반란 안 하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발마 왜 자꾸 이상한 고변을 하고 그래? 근데요 무고를 했잖아요. 그럼 얘네를 사형시켜야 되거든요. 반란을 무고를 했단 말입니다. 사형을 안 시키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따르는 많은 서인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 이괄한테 매수된 사람들입니다. 이괄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가 알겠다. 그러면 이괄이가 일로 오면 후금 애들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괄 아들내미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문초를 좀 해보자 합니다. 그러시죠. 이괄의 아들내미가 압송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괄은 어떻게 될까요? 아 열받죠. 뚜껑이 열리죠. 아이 후금하고 전쟁할 거라고 막 일하고 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 잡아가요. 바빠 죽겠는데 화가 나죠. 실제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이괄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한양으로 쳐들어옵니다. 자기 뒤를 지켜주고 있었던 평양 군수가 장만인가 하는 사람인데요. 장만이 한 3천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장만을 우회합니다. 우회를 해서 한양으로 바로 쳐들어와요. 인조 즉위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1년도 안 됐어요. 인조 즉위한 지 10개월 만에 와 인조는요 정광석화입니다. 이괄이가 쳐들어온다고? 도망가자! 하고 도망갑니다. 인조 강화도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괄이 와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저 도망이나 댕기는 저런 인조 따위 필요 없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앉힐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안 부사 장만이 그 소식을 듣고 삼천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평안 부사와 이괄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괄이 결국 집니다. 이괄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죠. 강화도가 있던 인조 쫄래쫄래 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 맞네 진짜 반란을 일으켰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멍청이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괄의 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인조가 무능했는지 말씀드리려고. 네, 무능했죠? 앉아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후금이 듣는 오랑캐 기분 나쁘죠? 쳐들어옵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인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어디 갔죠? 네 강화도 도망갑니다.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후금은요 막 쳐들어 내려와가지고요 역시나 장만이 지키고 있었던 평양만 딱 우회해가지고요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었던 평안도만 쫙 우회해가지고요 한양을 덮칩니다. 임진강 아시죠? 혹시 나중에 군대 가면 그쪽을 지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최전방이에요. 임진강 이북 지역까지 딱 후금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자꾸 오랑캐 하지 말고 이것들아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내세웁니다. 인조가 이런 오랑캐 놈들 속으로만 합니다. 이 오랑캐 놈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오랑캐 안 하고 손잡고 친하게 지냈으면 친구로 지낼 수 있잖아요. 형님으로 모시랍니다. 저 들어와가지고 안 모실 수 있나요? 형님으로 모실게요. 집에 좀 가주세요 합니다. 근데 이 후금이 확 그냥 지어박으려고 더 오래 버티고 앉아있고 싶은데 아직 명나라 살아있거든요.
뒤통수가 좀 서늘합니다. 그래 형님으로 모시라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후금과 조선은 형제의 국가가 됩니다. 형제의 국가가 돼요. 형제의 국가가 되고 나서 인조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형님으로 모셨을까요? 또 오랑캐 하는 거죠. 듣는 형님 오랑캐 기분 나쁩니다. 이제는 형님 오랑캐가 됐잖아요.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치만 명나라를 조금 더 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저것들을 그냥 진짜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광해군의 예언대로 명나라를 밟아버립니다. 명나라 완전 빈사 상태 돼요. 이제 바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 대륙은 거의 이제 후금 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거의 차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빈사 상태에 있는 명나라가 조선아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인조가 아버지 꼭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멍청한 것들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주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없는데. 아무튼 인조가 실제로 멍청이가 평양, 평안도 이런 데 있는 군인들한테 서신을 보내요. 곧 후금 칠 거니까 준비해라. 아니 그럼 들키지나 말든가. 그 편지를 후금한테 들켜요. 후금 진짜 빡치죠. 편지를 딱 들고 옵니다. 야, 이 편지 네가 보냈어? 이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는 평안도만 싹 우회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조금 늦게 들어오네요. 인조의 귀에. 어쨌든 소식은 들었죠. 야야야 이거 종묘사직, 우리 종묘사직이라고 하죠. 이거 들고 일단 강화도로 가. 그리고 아들내미들 보고 강화도로 가 있어. 그 뒤를 따라갈게 합니다. 따라갈게 해놨더니 소식이 급하게 카톡 하고 왔습니다. 강화도 가는 길 끊겼는데요. 이 후금놈들이 차지해빗는데요. 어쩌죠? 아 그래 그럼 뭘로 가지? 이쪽으로 가면 강화도인데 이쪽으로 가면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올라가서 이제 피하는 거죠. 하여튼 피하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합니다. 남한산성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조선의 병력 13,000인가 정도와 양곡,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 군사가 5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때 날짜가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후금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을 때가 12월 2일이고요.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도 12월입니다. 얼마나 정광석화로 톡 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한번 좀 한 달 정도 싸워보든가 멍청한 인간이 진짜. 아무튼 들어갑니다.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얘들아 어떡할까? 했더니 이쪽에서 김상원, 윤집 이런 사람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우셔야 합니다. 마마. 옆에서 이병헌, 최명길이 아니 되옵니다. 사셔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시죠? 남한산성 영화 보셨어요? 이제 김윤석, 김상헌이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은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이러고 있죠. 상헌이 말하는 죽음은 고기 하나, 살아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겁니다. 최명길이, 이병헌이 얘기하죠. 서로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영의정, 좌의정이라는 사람들은 이쪽 말이 맞사옵니다 전하, 저쪽 말이 맞사옵니다 전하 이러고 있는 거죠. 인조는 뚜껑 열립니다. 야 어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서인이잖아요. 인조는 뼛속까지 서인입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깥에 곳곳에 어쨌든 각 도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소고군 체제를 형성을 해가지고 각 도마다 지키고 있는 장군이 있고 특히 임경업 장군이 갖고 있는 3천의 병력이 와야 됩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밖에 있는 군사들 입장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카톡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로 연락을 받아요? 편지로 연락해야 되겠죠. 근데 편지를 어떻게 전해줘요? 말 타고 가면 후금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못 가겠는데 일로 가볼까? 후금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못 가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임경업 장군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조가 항복했는데 임경옥이 후금 뒤통수를 때리면 후금이 어떡할까요? 아유 이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우겠다는데 항복할지도 모르니까 몸살이고 있으면 그것 또한 배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경업은. 그죠?
그거를 인조와 김상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한테 서신을 보내야겠어요. 어떡하지?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그러니까 날쌘 사람을 밖으로 보내다가 괜히 잡히면 큰일 날 것 같고,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게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고수 대장장이가, 실제로 그러진 않았어요. 대장장이가 편지 들고 가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편지가 임경업 장군한테 전해지면 뭐합니까? 임경업 장군 그걸 안 믿는데. 이 첩자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과 기강은 완전 개판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뭐 어쩝니까? 결사항전의 자세로 남한산성에서 버텨본들 50일 뒤면 굶어 죽겠는데. 진짜 잔인한 우리 후금의 누르하치께서는 밖에서 맨날 고기 구워 먹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인조가 그 와중에 명나라에다가 제사 지냅니다. 환장합니다. 제사 지낼 때 뭐 필요해요? 음식 필요하죠. 아니 지금 50일밖에 군사들이 못 살겠는데 그거를 지금 제사 지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항복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외교를 진작 협의를 했으면 형제 국가에서 끝날 거잖아요. 이제 신화 국가 돼야 돼요. 군신 국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무리한 조건을 얘기해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래 거기서 굶어 죽어 우리 안 갈 거야 이러면 되니까요. 그 전에 했었어야죠. 그 전에. 어쨌든 최명길이 나가서 협상을 하고 화해라고 이제 화해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받아온 요구 조건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요구 조건이 군신 관계일 것. 이제 명나라하고의 연락은 무조건 끊을 것. 여기까지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바칠 것, 여자 바칠 것, 왕자들 다 볼모로 보낼 것. 이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어쩔 수 없죠. 지켜야 돼요. 그 인조가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으면 차라리 죽을 때까지 싸우든가. 나와서 이마를 바닥에 찌으면서 9번 절합니다. 이마에 피 흘리면서. 황제폐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청나라에 잡혀간 여자만 몇 명이래요? 얼마? 300명? 10명? 5만 명? 50만 잡혀갑니다. 잡아가거든요. 잡아가요. 잡아가서 자기 집 여자 찾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좀 돈 있는 양반집 같은 경우에야 돈을 내고 받아옵니다만 그래도 돌아온 여자들한테 씌워지는 별명이 있죠. 환향여입니다. 여기는 지금이 있네요. 네. 그때 이혼율 급증.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이. 네. 아까 잠깐 쳐들어왔을 때가 정묘호란이고요. 지금 남한사성 둘러싸고 있는 게 병자호란입니다. 네. 환장합니다. 임진왜란은요. 이순신 장군, 곽재우 장군 얘기하면서 이긴 얘기라도 하죠. 병자호란 이게 뭡니까? 네. 외교 참사죠. 외교 참사.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곳은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늘 그랬습니다. 고려 광종,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종이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 중국 통일국가 나오면요. 고개 숙입니다. 그쪽에서 쓰는 요너 우리가 쓰고요. 통일국가 안 나오고 찢어져서 싸우죠? 그러면 어디다가 줄을 설지 줄타기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굴욕 외교다.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럴 게 아니에요. 외교가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만 해야죠. 우리한테 플러스 되면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걸 인조가 못했죠. 안 했죠. 그래서 이 말을 찍잖아요. 멍청하게. 한 번만 숙이면 될 거를. 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볼모들이 잡혀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들들 잡혀갔다 그랬죠. 그죠? 네. 인조의 아들이 둘이 잡혀가거든요. 3명 잡혀가는데 실록에는 3명 잡혀가는데 한 명은 모르셔도 상관없고 둘이만 세자였던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자, 일반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끌려가면 노비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막 이러는데 왕자를 잡아가면요 그냥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에서 조선 국왕이 허튼 짓 한 다음에 자기 아들들 죽는다라는 것만 볼모로만 보여주면 돼요. 야 여기 풀어놓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봐 합니다. 심지어 이 세자와 대군은 데리고 간 몸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가 이겁니다. 너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거든. 한번 볼래? 이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그 실제 소현세자는 눈이 바짝바짝바짝 합니다. 와 이게 있어? 이런 과학기술이 있어? 와 이런 무기가 있어? 그리고 제도를 봅니다. 아 관리를 뽑을 때는 이런 제도를 써야 되는 거구나. 아 세금을 거둘 때는 이런 제도를 써야 되는 거구나. 아 농사 지을 때 이런 퇴비를 쓰니까 농사가 좀 잘 되네. 농사 지을 때 씨앗을 뿌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막 진짜 아 나중에 내가 돌아가서 세자니까 왕이 되고 나면 백성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전파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청나라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청나라 과학자랑도 말트고 친하게 지내고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게 있었군요 하면서 유학뿐만 아니라 실학이라는 것도 있군요. 아 양명학이라는 것도 있군요. 아 훈구학이라는 것도 있군요. 성리학이 다가 아니군요. 와 배웁니다. 그래갖고 한 7, 8년 지나죠. 이제 청나라 황제가 야 너네가 인질로 있든 없든 조선은 이제 우리랑 못 싸워 가 합니다. 왜 이제 세자들이 이제 배 타고 집에 탁 옵니다. 인조가 이제 우리 아들들 그동안 타지에서 고생이 많았지. 고생 많았다. 들어오봐라 이러니까 소현세자가 아닙니다. 야 이 책 좀 보십시오. 야 이 청나라에 이런 과학기술이 있고요. 청나라에 이 지구본인데요. 이게 와, 지구가 둥글답니다. 이러면서 막 청나라 칭찬을 막 하는데 인조가 표정이 썩기 시작하고 이마에 상처가 쑤시기 시작하고 이게 내 아들인지 아 이게 아들만 아니었으면 진짜 죽방을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날 이후로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네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독살설 뭐 여러 설이 많아요. 인조가 죽였다, 복림대군이 죽였다, 설만 있습니다. 설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소현세자 죽습니다. 근데요 동생이 있다 그랬죠. 복림대군. 아 복림대군은요 청나라 가가지고도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잘 살아? 우리를 그렇게 굴욕을 안겨줘 놓고 내가 언젠간 이것들을 씹어먹으리. 언젠간 이것들을 다 죽이리. 막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아바마마 저것들을 제가 언젠가는 죽이겠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둘째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쓰담쓰담 이쁘다 하는 거죠. 이게 소현세자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겠죠. 이분이 누구다? 효종입니다. 효종 한국사책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효종 북벌 끝. 딴 거 없어요. 효종은 북벌입니다. 즉위하자마자부터 북벌을 외치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후금 청나라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오랑캐 티 벗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떤 열등감이었을까요? 오랑캐 소리만 쳐들어왔거든요. 오랑캐들을 때려잡겠다, 북벌하겠다 한들 에휴, 불쌍한 것들 이거였나봐요. 하든지 말든지 냅둡니다. 효종이 북벌 외치면서요 군사훈련을 겁나시켜요. 군사훈련 겁나시켜. 와 군사가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져요. 북벌할 수 있는 군대가 튼튼해지니까 청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왜? 저기 나선이라는데 정벌하러 갈 건데 누구 군대 좀 보낼래? 합니다. 효종이 생각하겠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군대를 시험해볼 수 있는 시험 케이스의 장소가 되잖아요. 나선이 지금 러시아거든요. 저 위에 북방 동네. 거기 정벌을 한번 가봅니다. 와, 근데 진짜 싸움 잘해요. 우리 북벌 군대가. 나선 정벌을 합니다. 그 내려와요. 자, 이제 북벌하면 되겠다. 표정이 죽습니다. 북벌 못해요. 북벌 실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세종대왕 이후로는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평화의 민족입니다. 평화의 민족.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평화의 민족, 평화의 민족. 쳐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북벌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 군주들은요, 당쟁, 당파 싸움, 그 이후로 이제 숙종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 여성 편력이 있는 군주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숙종 이후 이제 영조, 정조 때가 될 때까지 조선은 평화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궁궐내만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드라마가 펼쳐지지만 나머지는 이제 조금은 전쟁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평화로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였다기보다는 중국의 의지였지 않았을까요? 중국이 안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외교를 광해군이 펼쳤던 짧지만 강력했던 그 중립 외교, 그게 요즘 이제 재평가가 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왜 영화도 광해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 이게 요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실용적이고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해야 하는 외교를 펼쳤어야 했다. 그게 맞는 거였다. 가 이제 요즘에 봤을 땐 선이잖아요. 악이 아니라 선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의리를 저버리고 더하기 빼기 계산적인 사람이 악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군주라면은 자기가 악인이 될지언정 더하기 빼기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외교를 잘 펼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는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까지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실까요? 인조 아니다. 네, 인조. 인조 아버지 누구예요? 인조가 아니죠. 네, 광해군 조카거든요. 아빠가 밀풍군인가? 누구죠? 밀풍군 탄은 인조 아버지가 아니고, 인조 아버지 맞나? 밀풍군 탄은 좀 더 뒤에 얘기고. 네. 그래서 밀풍군 탄은 한참 뒤에 얘기죠. 영종조 때 있었으니까. 밀풍군 탄은 좀 뒤에 얘기인데, 하여튼 선조 때부터 반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종 때까지 외척들이 굉장히 설치다가 이 대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선조부터가 반개예요. 그래서 선조 다음 왕이 이제 광해군인데 선조 아들이죠. 근데 광해군의 아들이 즉위를 못하고 이제 선조가 아들이 많았어요. 선조의 아들들 중에 이제 인조도 있어요. 손자인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 그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광해군의 조카입니다. 인조는. 그래서 즉위했을 당시의 나이가 29입니다. 인조가 반정으로 즉위했을 당시의 나이가 29이니까요. 예, 조카지만 큰 차이 안 나죠. 예. 이게 반개로 흐른다는 거는 조선의 역사에서는 크게 그 개념치 않으셔도 되는 게 그게 있어요. 서인과 나머지 학파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서인은 왕도 선비다예요. 그러니까 왕과 양반을 동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왕족,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한테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왕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면은 다 사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씨고 사대부면 왕의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게 서인 쪽이고요. 남인은 좀 다릅니다. 왕은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 왕이다요. 왕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게 벌어져요. 예속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죠. 예속 논쟁이 뭐냐 하면 왕의 어마마마가 돌아가셨을 때
왕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둘째 아들 또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됐을 경우에 서인은 저 사람은 서자다 이거예요. 서자가 그 서자의 어머니나 서자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 다르다. 왕의 와이프나 왕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완벽한 예우를 갖춰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예속 논쟁이에요. 싸울 게 참 없죠. 몇 년이 미뤄서.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인이 주류거든요. 양반 사대부 이제 유학의 나라 조선의 주류는 서인입니다. 쭉 계속 서인이었어요. 북인이 집권을 하든 남인이 집권을 하든 주류는 서인입니다. 이 서인들은 좀 보수적이죠. 쭉 서인이 주류였어요. 근데 이 서인 안에서 이제 노론 소론으로 갈리고 노론 안에서 시파 벽파로 갈리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쭉 보수적인 주류였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 싫어하는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도 사대부다. 이게 주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아들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크게 이렇게 이제 정통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크게 싸우진 않았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독립운동가로 가볼 거예요. 8월 15일도 다가오고